그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게 3개월도 안 걸렸어요. 3개월도 안 걸렸어요. 민주주의나 혹은 인권, 뭐 보편적 인류의 뭐 제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들, 네. 심지어 막 정치범 수용소가 어떻게 돌아가 그런 것들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택시에서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 딱 배신당하는 느낌이고 큰 놀라움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똑똑하니까 빨리 캐치하는 거야.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어떤 가치가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멋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갔죠. 너의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이 고마웠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너가 정말 고맙고. 이분의 스펙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북한 고위급 탈북 외교관 태영호 공사와 평양 외국어 학원 동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서 북한의 2인자 최룡해까지 상위 1%만 간다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짱이에요? 완전 탑을 내버리네요. 이게 끝이 아니고 극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주어진다는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손에 넣었죠. 이 어마무시한 스펙의 비결이 바로 역대급 사교육의 힘일지 유학파 탈북 엘리트 김준혁 씨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도 TV에서밖에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못 봤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아니 태영공사랑 동문이다. 평양 외국어 학원이고요. 네. 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차 뭐 외교관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네.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평양 외국어학원을 갔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가 북경으로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차이점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에 뭐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우리 학교가 더 좋아요 막 이럴 때랑 다른 게 이 자신감이 약간 제가 놀랐던 게 말투가 그냥 서울대예요, 서울대. 조근조근.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살았어요? 네, 중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까? 네. 알아. 중국어를. 김일성 종합대학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같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준혁 씨의 집안도 약간 평범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던 최태복 비서랑 친구. 알아요, 알지. 친구 사이고요. 대박이다. 그래도 태복. 그리고 삼촌도 아마 할아버지 영향으로 모스크바에서 6년 정도 유학을 한 유학. 유학 집안이네. 있다, 야, 진짜. 저희 아버지는 그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한 38호실 산하에서 또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셨고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많은 또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엄친아 중에서도 완전 윗길인 거예요, 지금.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버지가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데 오늘만 듣던 38호실. 38호실이 그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중앙당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38호실, 39호실이 있거든요. 근데 38호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그 외화를 법니다. 뭐 해외 식당을 차려놓든가 또는 해외 노동자 파견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고요. 38호실 그 무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외에 다닌다라고 하는 정도는 엄청난 신인뿐 아니라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 비상하고. 멋있다. 집은 어디였어요, 평양에? 네, 집은 평양의 통일거리라고 대동강변에 있는 그래서 조금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크다는 건 어느 정도? 60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머, 완전 럭타워 시그니처네. 근데 60평, 말이 60평인데 우리가 한국 평수로 따지면 180평 정도 돼요. 맞아요. 엄청 커요. 달라요. 네, 평 결산이 달라요. 평수가. 네. 근데 되게 놀랐던 건 최태복 할아버지 친구. 그 김정일이 어디 현지 지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거든요. 최태복 동지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하도 최태복 들어서 알아요. 그 나오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북한의 명문 대학교 나온 친구들 다 이렇게 집안이 좋은 친구들인가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평양 외국어 학원인데 보통 평양 외국어 학원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북한의 외교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다 아시는 태용호 공사님도 그렇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님도 그러시고 뭐 외교관들 다 평양 외국어 학원 출신들입니다. 평양 외국어 학원에서 짜잔!
일진 모임을 했다. 나쁜 거잖아요, 준혁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진이라기보다는 좀 달라요. 조금 이렇게 잘 나가는 좀 친구들끼리 한 8명 정도가 멤버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끼리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몇 번 싸우기도 하고. 네. 어떤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 이쪽 집안 애들은?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었고 또 아버지들이 뭐 보이부나 혹은 검찰이나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돈도 있고 아무도 못 건드렸으면 좀 이렇게 못되게 놀고 막 그러진 않았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평양 예술학원에 되게 잘 사귀다가 이제 다른 금성학원 친구가 그 사이에 개입을 한 거예요. 아이고. 재밌어.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여자친구를 뺏겼다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막 10대고 정의감에 불탈 때라 어찌 이걸 참을 수 있느냐. 같이 가자라고 해서 금성학원에 이제 쳐들어갔죠. 네, 쳐들어갔는데 혼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나오면은 그냥 말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거기서 좀 잘 나가는 친구였었으니까 한 20명을 데리고 나온 거. 20명을 데리고 나온 거. 이겨라! 근데 패싸움도 어느 정도 뭐 오고 감이 있어야 패싸움인데 저 일방적으로 그냥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막 싸우던 와중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죠. 신고를 안 했으면 저희는 아마 많이 더 맞았지. 그렇게 이제 안전부에 끌려갔는데 안전부에서는 얘네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 넘긴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 라고 해서 학교에 이제 또 와서 선생님들은 또 고민을 하시는 거죠.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다가 또 이제 그 학생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공을. 공개 비판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은 빠지고 네 애들 너네가 알아서 비판을 좀 해라고 했는데 또 애들은 거기서도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강의실에 뭐 하루에 한 3-4번 들어오시는데 저희는 계속 있잖아요. 진짜 대박.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비판할게 넘어가자 그러면 그 정도만 해 이러고 내가 봤을 때 일진이라고 했는데 일진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F4야.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 진짜 잘 나가는. 잘생겼어. 인기도 많아. 근데 싸움도 잘해. 뭐 이런 애들. 이게 F8. F8. 맞아요. 진짜 잘 나가는. 건드리기 힘든. 저도 외국어 학원 4학년 때까지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런갑다 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제 2년 남았는데 대학교를 어디 갈 생각이니? 라고 하셔서 그러게요.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김대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김대라고. 당시 제 성적이 중위권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김대가 제가 가고 싶다면 가는 곳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니만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뭐 김대 가게 해줄게. 어머니파 스카이캐슬이네. 따라와.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박 이분이 그 유명한 그 대학에 갈 수 있었는지 그 어머니의 철저한 그 사교육 어떤 건지 화면 보시죠. 김일성 종합대학교 합격률 100% 북급 한항 사교육법. 첫 번째, 쌍둥이 입시 코디를 붙여라. 쌍둥이 입시 코디? 저한테 개인 교습을 시키셨던 분들이 쌍둥이셨어요. 그 두 분이 다 김책공대를 나오셨고 와, 대단하지. 네, 정말 원자력학과 그리고 컴퓨터과학과를 다니셨던 분들. 그 두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셨거든요. 근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달에 120불에서 150불 정도를 드릴 테니 두 분한테 각각 우리 자식 공부 좀 시켜달라고 했고 거주나 뭐 입고 쓰고 하는 모든 문제를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저는 되게 처음에 싫었어요. 너무 능력이 고퀄리티인 거예요. 수학 문제를 가져오는데 막 평양 제1고등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고 공부를 하다 보는데 저는 막 30분 동안 안 풀려서 막 씨름하고 있던 문제를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라고 하니까 양치질 하다가 그래? 하더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주는데 재수없었겠다. 잘하는 사람은 못 자괴감이 들었죠. 난 뭘까 이런 생각이. 그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인생의
풀어야 될 수학 문제는 다 푼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제 사촌 동생이 김일성종합대학 다니는데 그때는 이제 엄청 수많은 간부들이나 잘 사는 집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요. 집을 가지 않고 우리 자식을 빼앗달라. 그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몇 명인가 보고서 이제 가희가 이제 내려올 때 방학 기간에 자기 친구들 데리고 맞아. 그래서 이제 한 번에 5명 내지 6명을 공부를 배워줘요. 지금 북한에 그러한 열풍이 많이 돌고 있어요. 아니, 뭐 준혁 씨가 받은 사교육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합격률 100% 보장, 북한 끝판왕 사교육법 그 두 번째를 공개합니다. 전교 1등을 집에 들여라. 전교 1등? 전교 1등을 집에 들인다고? 맞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방법인데 이제 과외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과외 선생님과 저 사이에 갭이 너무 크고 어머니가 저를 너무 잘하시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독기가 나오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방법으로 가셨는데 전교 1등을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 친구가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있는 앞에서 전화를 하시더니 그 친구를 대학을 책임지고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잘 먹일 거고 정말 내 딸처럼 잘 입힐 거고 잘 대해줄 테니까. 여자야 또. 여자였네. 우리 아들내미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데 아마 이 친구면은 공부를 시키는데 도움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마우니까 좀 제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친구가 짐을 다 싸들고 왔어요, 저희 집에. 우와. 대박. 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보시면 이렇게 막 좀 노는 친구들이랑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너는 내 과가 아니야. 안 맞지.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고 여자여도. 그쵸,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네, 그 친구가 그렇게 오고 나서 좀 약간 어머니가 그런 걸 우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는 집에 여자 혼자 들어와 있는 게 모양새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걱정하니까 전교 2등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여자예요? 네, 둘 다 여자였죠. 대박. 그래서 놓고 안 됐구나. 저는 진짜 야, 이게 무슨 꿈의 드라마냐. 그렇게 해서 그 쌍둥이 분이 저희를 상대로 가르치셨는데 매일 저녁 밤 1시쯤에 시험을 봐요. 일일 시험이네. 다른 애들도 3명 네, 다 같이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시험 성적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1등과 2등한테는 막 등심도 사주시고 맥기 막 갈비도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근을 주시는구나 계속.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제가 3등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네, 김치와 깍두기. 아예 식당 아니까 같이 밥 먹는데. 김가 상도 겸상을 못하게. 자존심 진짜 상하겠다. 자기 집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대들었죠.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들한테 이럴 수 있냐고. 여자애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대드니까 어머니가 정말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공부 못하면 밥 먹을 가치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이다. 와, 진짜 뭐야 이게? 이때부터 너는 여기가 네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는 그냥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 순위에 따라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니까. 와, 지금 막 털 다져 지금. 넌 내 아들도 아니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 못할 때는. 소름 돋아. 그래서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자존심을 이렇게 막 짓밟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든 소갈비를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자존심 엄청 상했겠어. 처음에 그 친구들 눈치를 엄청 봤어요. 이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아들인데.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지네 집처럼. 네, 너 오늘도 김치니? 막 이러는 거예요. 아우 얄미워. 아우. 여자애 아이고, 오늘도 김치 깍두기구나. 혼자서 속으로 부들부들 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너를 꺾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전교 1등을 했죠. 와, 대단하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그 여자애들은요? 갈비 또 먹어요. 열받았을 거야, 여자도. 근데 전교 1등 한 번밖에 하진 못했어요. 한번. 그래도 한 번이 중요해. 소갈비는? 먹었죠. 그럼 됐어요. 할 거 다 했어요. 이 친구, 준혁 씨 친구 엄마가 엄청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애를 들여 넣으면 사실은 이게 좀 경쟁심이 좀 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자 그 친구를 들여다 놓음으로써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같이 딱 바닥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예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평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입시가 더 심합니다. 그렇지. 평양에 가야 되니까요. 여기 소고기 먹는 이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는 더 심합니다, 이거. 저도 일중학교에 딱 들어가서 수학 물리에서는 항상 1, 2, 3등을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하위권에 있던
보이부집 딸내미가 최상위 성적을 한번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까 그 번으로 성적을 산 거죠. 번으로 성적을 산 거죠. 근데 저희가 학과 경연을 매주마다 하는데 매주마다 돈으로 사기가 참 방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겨라라는 특명을 얘한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되게 잘 해주는 거예요. 막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구경 갈래? 가서 맛있는 거 먹을래? 막 꼬시고 해서 나도 그랬는데. 가볼까 하고 가는데 걔네 엄마가 막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서 나오면서 엄마 너가 누구보다 막 하면서 그렇게 공부 잘한다며? 하고 집 막 구경시켜주시더니 막 공책을 슬쩍 꺼내놓으면서 너 한번 이거 풀어봐 하고 내가 한번 좀 가르쳐줘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과외를 한 1, 2년 정도 했어요. 저는 준혁 씨한테 꼭 이 질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정정당당히 이제 시험 보고 합격한 거죠? 네, 저는 정정당당하게 제 시험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시험은 3일 동안 보고요. 북한은 입시 시스템이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대학교마다 입학시험이 좀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봤던 것은 김부자의 어떤 역사와 김정숙의 역사는 무조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어야 했고 아니 그게 대학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70%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좀 더 유리했던 게 그런 것들만 다 외우면은 점수에서 많은 부분을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1946년 3월 8일에 토지개혁을 했다. 그걸 하기 위해서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임위원회를 세웠다. 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세웠다. 48년 9월 9일에 창건했다. 뭐 이런 식의 쭉 쓰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로 서술형이고요. 제 말대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없고 참고서에 나온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그대로 외워야 되는구나. 대본 외우듯이. 그대로 써야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보고. 나중에 성적을 확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세 과목은 만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난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 온 게 떨어졌다라고 오는 거예요. 떨어졌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공부한 책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혼자 방에 들어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깍두기만 먹고. 2년을 깍두기만 먹다가 갈비로 먹어요. 그래서 공부하던 책상도 막 아른아른거리고 막 이래서 내 인생 망했나 막 이러면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좀 알아본 거예요. 아들은 시험 잘 봤다는데 동명이인인 거예요. 네. 바뀐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김일성 종합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갔어요. 캠퍼스 생활은 어땠어요? 캠퍼스 생활은 평양 외국어 학원 때랑은 많이 달랐어요. 노는 물이 달라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국어 학원 때보다 더 이렇게 빵빵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대동강에 유람선을 3척 정도 띄우시고 거기서 레스토랑을 하셨어요. 평양 출신이라면 다 아는 배식당을 하셨는데 세상에. 생일 파티 한번 하면 뭐 기본 한 30명 초대해서 배를 띄우면 한 2시간 반 정도 돌고 오거든요. 이렇게 숙소까지 쭉 돌고 오는데 그때 저희가 준비했던 USB나 이런 걸 꽂아서 한국 노래 부르고 다시 배가 들어올 때쯤에는 흔적을 다 지우죠. 그리고 또 김부자 일가 출신의 어떤 가족을 처음 봤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왠지 모를 위압감 있었고 괜히 얽히기 싫고 그분들은 수업만 끝나면 바로 벤 타고 번호가 216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중앙당 그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같이 영어다 보니까 그런 짝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되게 막 가기 싫어서 그쪽 네가 가 이러고 좀 아닌 것 같아. 같은 친구인데도 같은 나이인데도 저희는 무조건 존댓말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무조건 존댓말 했어요. 아니 뭐 친해지면 뭔가 이렇게 나중에 성공하기 더 편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걔네는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2명도. 근데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왜요? 이거 얽히면 안 좋다라고. 교수님들도 그 친구들한테는 함부로 못 하세요. 진짜? 말도 안 돼. 준혁 씨가 대학 다닐 때 북한 영화에 출연했다고요? 영화까지? 그건 또 뭐예요? 연기까지? 어떻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부끄러워. 한 2초 정도 등장합니다. 2초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제 같은 반 친구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영화 각본 가셨어요. 그분이 쓰셨던 영화가 내가 본 나라였거든요. 유명하지. 나도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로서 민족 자결을 담보하는 정치적 힘은 곧 군사력입니다. 핵, 미사일, 세계가 보는 2009년의 조선에서는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등장하는 씬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그런 씬이었거든요. 일본 대학생들의 티를 내야 되는데 북한 대학생들이 그 외모가 조금 많이 다르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외국어 문학부 애들이 외국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걔네를 안 쳐라. 네, 차림새나. 네, 그래서 그때 신기했던 게 니네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을. 저희는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대학교 때는. 사복을 입고 최대한 날라리 쳐 보이게 하고 와라라고 해서. 얼마나 시원하게 해서 수업이. 거기서 이제 촬영을 했죠. 일과 핵의 정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들고 겨누면서 함께 총을 내려놓자고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척. 저는 이만큼 하면서 북한 영화에 출연한 사람 처음 봐요. 진짜 언니 완전 엘리트예요. 이런 엘리트 처음 봐요, 진짜. 그 준혁 씨가 중국 유학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 대학을 다니면은 이런 유학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고요. 전공이 외국어 문학부다 보니까 외국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침 외교관 양성반이 그때 생기면서 제가 그 외교관 양성반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외교관으로 트레이닝이 돼서 나간다라고 해서 아싸, 4년만 기다리면 나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했었는데 네, 조건이 이제 모든 유학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을 때. 그게 뭐 열어주대? 나가기만 해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상교육이 가장 우선적이었고요. 주로 사상교육은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말씀들을 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왜 한국인을 만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한국 국정원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탈북을 하셨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한국에서 삶이 얼마나 처참했다. 말하기 앞서요. 하염없어. 눈물이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어. 남조선 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으로 성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상교육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나가게 되면 좀 지루함을 많이 느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얼마 정도 돈을 주고 출석부에 이름만 올리고 따로 그냥 나가 있다가 또 퇴근할 때 와서 또 이렇게 이름 올리고 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완전 교육도 내물이죠. 엘리트다, 진짜. 이게 되는구나. 특히 외국에서 이런 다른다. 사상교육도 돈 주면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최고다. 이제 하고 싶었던 유학을 가게 되는데 중국으로 혹시 가서 세상에 이제 그 본인 눈이 달라지거나 그런 거 조금 있었나요? 제가 받은 교육들도 대부분 그 정권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떠받들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19년 동안 받았는데 그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게 3개월도 안 걸렸어요. 3개월도 안 걸렸어요. 와, 그냥 꾸르르르. 이제 처음에 북경 어원대라는 곳에 유학을 했었는데 한국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던 시점이 2010년 3월인데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이 그때 터진 거죠. 그 친구들은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눈앞에 북한인 친구가 앉아 있으니까 니네가 있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저는 뭔 소리야? 우리가 그걸 왜 해? 막 이러면서 논쟁이 붙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국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북경에 한인 그 타운으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닭갈비를 처음 먹었어요. 맛있죠. 닭갈비 먹었어. 닭갈비는 사랑이죠. 닭갈비를 막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작은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삶이 어땠냐 이런 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민주주의나 혹은 인권, 뭐 보편적 인류의 뭐 제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들 심지어 막 정치범 수용소가 어떻게 돌아가 그런 것들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충격받았겠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고 막 믿었어요? 그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게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깨는 얘긴데. 진짜 억울했겠다. 택시에서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딱 배신당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다큐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탈북민이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는 뭐 그 자리에서 알 수는 없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됐고 저는 진짜 큰 충격을 먹었었죠. 그 친구 정말 대단하다. 그 친구가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때 그 닭갈비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탈북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시작이었죠. 시작이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런 현실을 벗어나야겠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그 전에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어느 정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국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놀라움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똑똑하니까 저는 빨리 캐치하는 거야. 많은 걸 느꼈죠. 그래서 그때 그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혼자서 읽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각 같은 게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묻어두고 그때 원래 살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과연 내 양심에 이것이 허락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네. 네. 아예 가족 생각도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네. 그럼에도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어떤 가치가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멋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갔죠. 지금 한국의 생활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일반 보통 대학생들이 다니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있고 대학교 4학년 잘 안 되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학교가 고려대학교 정치. 엘리트잖아. 아 역시. 준혁 군 우리 집 와서 잠깐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 애들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준혁 군. 네. 중국에서 만났던 그 동국대 친구는? 그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제가 방송에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친구를 꼭 찾고 싶어요. 영상 편지 한번 가야죠. 그래요. 시작. 너와 그리고 너의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이 고마웠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너가 정말 고맙고 나중에 꼭 한번 만나게 된다면은 내가 좋은 술 한 잔 사는 걸로 그리고 우리 정말 맛있는 닭갈비 춘천에 가서 깔끔하게 먹도록 하자.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모두가 아는 그 현송월 단장이 그 학교를 나온 같은 동문이라는 거죠? 예,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네. 저희보다 한참 선배인 분이시고요. 그분은 이미 유명해지신 다음에 대학교의 자격을 그냥 받으러 다녔을 뿐이지 저희처럼 뭐 가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죠. 이게 대단한 학교인가 봐요, 여기. 네, 정말 대단한 학교고 저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온 게 그 전혜영 휘파람 노래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불었네. 그 작곡가가 리종호라는 사람이에요. 작사 작곡 다 하신 분인데.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혁신자의 꽃다발 안고서 휘파람 불면은. 그리고 그 평양음악무용대학은 북한의 음악인들이나 뭐 예술인들을 통틀어서 실력자들. 그래서 그 선우양이 모란봉악단의 그 제1바이올린수도 저기 김홍균 명칭 음악계에 나왔죠. 예술계에서는 정말 탑 오브 탑이고 그 모란봉 악단 중에서 졸업생도 있지만 그러니까 음악대학 생활을 하다가 그냥 뽑혀간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숙 여사랑 리설주 부인이 둘이 같이 갔던 방문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사실 북한에 그 많은 대학교들이 있는데 이 음악무용대학은 최고의 그 음악가들이 모인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김원균이라는 명칭을 달아줬잖아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북한의 애국가, 그다음 북한에서 늘 부르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만드신 분입니다. 김일성이 이 북한이라는 체제를 만들 때 그때 음악적으로 그 힘이 됐던 그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 선전선동 분야로 해서 북한 체제를 그 지탱해 나왔잖아요. 그때도 역시 음악의 거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그래서 북한에서는 음악의 거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음악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름까지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 유명한 피바다 가곡단 있잖아요. 거기도 저분이 그 가곡단 단장도 맡았어요. 북한의 이름이 왜 이렇게 무섭냐? 피바다 가곡단이 김정일이 그 지도자였다가 좀 이 파워를 가지려고 할 때 피바다 가곡단이 딱 선동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거기서 가곡단 단장했다고 그러면 센 거죠. 백문이 불여의견이죠.
대학이죠.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체예술의 발전 행로에 뚜렷한 자옥을 새기며 성장해온 음악예술인재 육성의 원종장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성악가와 연주가, 지휘자 후비 육성 문제와 훌륭한 악기 기술자들을 더 많이 양성할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우리의 음악예술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있어 주체예술인재 육성에 바쳐진 절세 위인들의 역사는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이렇게 봐서는 뭐 아주 훌륭한지 몰랐는데 시설은 안에 굉장히 좋네요. 네, 잘 되어 있고요. 음악대에 가는 것 자체가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실력이 똑같이 갖춰졌는데 나는 실력인데 돈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돈 받은 사람부터 일단 받을 거 아닙니까? 한 1,000불 정도는 기본으로 내물을 깔고 시험을 쳐야 이게 실력자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야, 북한에서 1,000불 큰 돈이잖아요. 1,000불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300불이면 1년 먹고 사는데. 제 삼촌 아들이랑 음악대학 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 삼촌이 공원합창단에서 성악했어요. 그러다가 왜 나왔는가? 아이를 저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상품 무슨 상업관리과장인지 뭐인지 하면서 거기서 받은 뇌물을 가지고 아이를 저 학교에 보낸 거예요.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약간 지금 말씀하신 학교 느낌이 그 북한의 뭐 버클리 음대 같기도 하고 이게 북한 부모님들도 욕심 많이 내시죠? 꿈도 못 꾸지. 당연하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끼가 있으면 음악을 다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배워주냐면요. 북한에서는 단간부로 출세하는 기본 자격을 가져야 되면 군대가 10년 군복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당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단간부로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격을 갖췄는데 북한에서는 1호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건 1호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 세 자격 옆에 1호 촬영한 사진까지 있으면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분양받는데 점수를 더 추가되게 하죠. 비유법이 너무 죽인다. 근데 김부자하고 사진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군사제일주의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부대를 김부자가 엄청나게 시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군부대를 갖다가 꼭 공연을 합니다. 예술대학교, 예술전문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군대 나갈 때 편하게 군복무를 하는과 동시에 군복무를 하면서 제일 먼저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있는 집안에서는. 그래야 빨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실력은 무조건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일욱 씨도 평양에서 좀 사는 집. 그러니까 저는 집은 평양이 아니고요. 집은 청진 사람이고요. 제가 청진 사람인데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했으면 그게 아마 불가능했을 건데 아버님께서 그 북한에서 모의부장을 제가 있을 때 하셔가지고 최고다 엄지척이다. 어머야. 보이부장이 아버님이 계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보이부는 보이지 않게 먹는다. 안전부는 안전하게 먹는다. 당원은 당당하게 먹는다. 이러한 유머적인 북한의 말이 있는데 최근여간에는 보이부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군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야, 네 증명서 내놔. 뭐 주민등록증 내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보이부라는 게 한마디로 북한 전체 주민들의 정치적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 편대에 따라 그 사람 정치적 생명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살아 있어도 정치적 생명이 죽어 있으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부르는 대로 달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갖다 줘요. 왜냐면 얘한테다 점을 하나 딱 찍어놓게 되면 이걸 돈 줘야 되거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어마무시한 권력가인 거죠. 일억씩에서는 이제 집안이 그래도 잘 사셨잖아요. 혹시 사교육도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뭐 사교육 받았던 걸 뭐 어렸을 때 잠깐 받았던 걸로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고요. 와. 북한에서 다 대부분 기술을 배워주는 게 군대 나가서 군 생활을 편하게 하라고 그런 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때 사교육을 받았던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라는 면 한 7개 정도 북한에서 그 전기가 안 와가지고 자동 변압기라는 걸 쓰거든요. 전압이 낮으니까 자동으로 그것까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술까지 제가 배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대 나가면 이 정도 기술이면 여단장, 대대장급 이런 집들에 다니면 TV 수리해주고 이러면서도 먹고 편하게 먹고 산다는 의미에서 최고죠, 최고. 그렇게 해서도 배워주고 그다음에 군대 나가면 또
북한은 그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모든 걸 소리를 한글로 쓰거든요. 워드 소리를. 그럼 군복무를 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 4년 정도 제가 사교육을 다녀서 그때 뭐 피아노도 배우러 다니고 그다음에 트럼펫도 배우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해서 한 달에 쌀로 따지면은 한 달에 한 200kg 정도 좀 주지 않았을까. 와 대박. 1년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미리 씨 비싸죠. 학원 8군데 6군데 다니는 건. 거의 좀 한다는 사람들이 주중에는 뭐 공부, 수학, 영어 뭐 이런 거 보충하고 주말에 피아노나 뭐 노래나 뭐 이런 걸 배우는데 8개면은 진짜 뭐 거의 엄청난 스케일이고 돈으로 치면 한 달에 한 200 내지 300달러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8개를 다 합쳐가지고.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또 가해를 했거든요. 저는 가해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그 아코디언 치니까 우리 애들 아코디언 좀 배워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가난하지만 그래도 남들 못지않게 해갔다고 진짜 집안 가산 팔아서 아코디언 배워주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에 가해를 가봤자 저한테 받을 거 쌀을 뭐 몇 킬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구실을 내요. 바쁘다고. 그리고 있는 집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가요. 내가 알아서 많이 주니까요.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서희룩은 평양음악대학에서 하루 100달러 쓰기 모임을 했다. 하루 100달러 쓴다고? 하루에? 미친 거 아니야? 100불 쓰는 모임은 한류를 즐기려고 노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불 정도 가지고 모이면 간단하게 그냥 처음에 맛집 가서 먹으면 맛집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다니는 그런 식당으로 가는데 밥값이 우리 한국 돈으로도 한 5, 6만 원 정도씩 하니까 1인분에 그 식당에서 술 한잔 먹고 하면 어떨 때는 뭐 술도 막 600불짜리 이런 게 파는 게 있거든요. 북한 식당들에. 이야 기가 막히네. 근데 이거 얘기를 못 하겠네. 얘기를 못 하겠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어디를 가냐면요. 저희가 정진 같은 경우는 천마산 호텔이라고 그때 가라오케를 허용을 했었어요. 거기서 뭘 진행이 되냐면 그 대학교 예술인들이다 보니까 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노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여기 뭐 한국에서 뭐 그 아이돌들이 앨범 하나 냈다고 하면 안무를 한 걸 무용하는 친구들이 그대로 안무를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라이브 카페에 들어가서. 노래 같은 거는 저희가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면 공연으로 나가는 거예요. 버스킹이구나, 버스킹. 완전 버스킹인데 전부 다 한국 노래로, 한국 댄스로. 거기 가능해? 그렇게 한류를 그냥 대놓고 즐기면은 북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총살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벌을 안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거의 교도소 5년형을 받았을 텐데 그건 딱 보면 얘는 아버지가 누구니까 너는 그냥 나가. 그거 너 나가. 근데 저희 친구들이 거기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버지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말 안 맞아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뒤에 그 비서라든지 실장 이런 사람 통해가지고 그 친구들 또 빼내오기도 하고. 일단 법적인 처벌은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다 빼내니까. 그러면 행정처벌이 남아있는데 그 극장 부업지 올라가서 김매기 가서 풀 뽑기, 뭐 10년사 암기하기. 그냥 처벌이라기보다 벌 정도고. 아이고. 이가 예술가가 다루기 참 힘들겠다. 맞아요. 날라리. 집안도 좋고 예술단 소속이고 잘 나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어쩌다가 탈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게. 제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애도 있으면 공부를 자유스럽게 시킬 수 있는데 북한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굿발이 있었는데도 제가 유학을 못 갔어요. 이태리. 예, 근데 성악이니까. 예, 이태리 유학 가는 꿈이었었는데 우리 정도 자격 가지고도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제가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내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연 한 13억 정도 매출되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제조업이에요, 아니면 유통이에요? 유통업이요. 야, 와, 대박. 근데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지금 제가 전공을 했던 거랑 너무 다른 비즈니스로 나갔잖아요. 근데 장사를 한 이유가 노래를 하고 싶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여유도 좀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가지고 한 8월쯤에 앨범을 낼 예정입니다. 정말 북한 최고의 예술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이분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용사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동맥
우리 집은 한국의 방앗간하고 달리 떡가루 내는 기계만 있고 다 수제를 하는 수제떡집이에요. 이북식으로 딱. 남한식은 거의 기계를 뽑잖아요. 그리고 속도 뭐 깨하고 뭐 설탕을 넣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콩도 였는데 하얀 콧, 동부란 콧 뭐 많이 였는데 우리는 이거 북한식 줄당콩만 넣어요. 송편에다가. 하나하나 만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많이는 못 팔고. 근데 힘든데 왜 손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맛있으니까. 이게 무슨 가루예요, 이거? 감자가루. 감자를 얼렸다가 가루를 분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달라요? 예, 달라요. 여기 없어요, 한국에. 북한에서는 못 가져오잖아요. 이것도 저 연변에서 공수해요. 연변 사람들도 이 가루를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콩과 같이 거기서 공수를 해서 가지고 와요. 기계로는 이 맛을 낼 수도 없거든요. 제가 고향의 음식 그대로 하자면 제 손맛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맛있겠다. 아, 먹기 너무 아까워요, 진짜. 줄땅콩이 어느 거예요? 요겁니다. 줄땅콩이라는 게 이건데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줄땅콩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낭콩 하는 게 줄땅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낭콩. 뭐든지 맛있게 먹어요. 야. 꿀이야. 맛있겠다. 진짜 먹고 싶다. 내가 떡을 잘 못 먹는데 예. 진짜 맛있다. 와, 기대된다. 와, 이건 너무 맛있어, 이거. 근데 언감자떡은 뭐예요, 언감자떡? 온감자떡은 북한의 량강도 쪽에서 많이 나요. 감자를 가을에 수확했다가 그걸 다 캐지 않고 놔뒀다 겨울에 올고요, 밭에다가. 땅속에? 예. 그래서 봄에 다시 캐서 그걸 말려서 낸 가루가 언감자 가루예요. 감자가 얼면 새까맣게 색깔이 변해요. 감자가? 네. 쑥 아니에요, 쑥? 아니에요, 감자. 감자가 이 색깔이 나와요? 감자가 얼면 시꺼매요. 아, 진짜? 예. 속에는 뭐 넣었어요? 김치. 김치? 완전 맛있어요, 이거 진짜. 김치? 완전 맛있어요. 여러분이 김치속 완전 맛있게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여기다 묻어놓으면 진짜 맛있는데. 야, 김치만두? 난생 처음 먹었는데 이거는 중독성이 심하겠어요. 완전 맛있어요. 금방 해냈을 땐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북한에서 이렇게 먹습니까? 예. 네, 잘 먹어요. 북한에서 이 언감자 가루가 거의 북한 주민들한테 식사 대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봄날 같은 때는.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핸드폰 케이스 조립도 해보고 프레스도 달라보고 그리고 식당 일을 또 주방에서 오래 했는데 식당 일이 저한테 적성이 제일 맞더라고요. 제 나이 때. 그래도 제가 아이템이 있고 저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했던 떡도 해볼까 하고 이저기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떡 케이크를 배워준다는 이런
이게 광고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죠. 떡을 배워가지고 자그마한 8평짜리 가게를 오픈하게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같이 이게 탈북에 온 친구가 날 보고 전화로 너 북한식 떡 좀 해서 낸데다 좀 달라고 그러다가 자기 사 먹겠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떡을 하기 시작했죠. 잘하셨다. 아, 인상이 왠지 뭘 만들어도 맛있게 만들고.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가끔 이제 가나 음식을 먹고 싶고 만들고 싶은데 솔직히 재료 때문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예. 똑같은 재료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줄당콩을 몰라서 어디서 구입할 줄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국산 팥으로 또 국산 팥도 모르니까 청양 쪽에 충청 쪽에 팥이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서 해보니까 집에서 우리가 해먹던 이 줄당콩 속으로 해먹던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팥이 좀 쌉쌀한 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입할까 고심하다 이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변 쪽에 사사여행 간 친구들한테 거기 가면 서시장이라는 데 있는데 그거 좀 전화번호만 좀 따가지고 오라고. 꽈배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떡들을 하면서 찹쌀 튀김도 사람들 탔더라고요. 어렸을 때 먹던 기억이 있으니까. 맛있죠. 근데 그거 북한에서 먹어봤는데 해보지는 못했어요. 어머. 예. 북한에도 그 찹쌀이 엄청 비싸요. 입쌀보다 더 비싼 게 찹쌀이거든요. 예. 그러나 장마당도 이렇게 떡이나 다른 떡들처럼 막 파는 데가 없어요. 양이 작고 비싸니까. 근데 여기 와서 그걸 해보려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만들어봤으니까. 찹쌀 그쪽 모찌가 자꾸 완전 있잖아 기름이 들어가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진짜 고생해서 터득했거든요. 속도 터졌겠다. 네, 그게 그러니까 기름이 온도 그러면 찹쌀 가루하고 물이 비율이 맞아야 그게가 속에 터지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가게 차려서 1, 2년은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초반에. 처음에는 뭐 가게를 오픈했는데 월세 내고 뭐 재료값 제하고 뭐 가스값 뭐 다 세금을 제하고 나니까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전 단계동, 월계동 거기도 2kg도 제가 직접 배송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차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있잖아 밀차를 끌고 집에 상암동에서 버스를 타고 홍대 가서 한승을 해가지고 그 홍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잖아요. 그 아이스박스 거기 담겨지지 않아요. 그것도 드러내서 그까지 박스로 2번 날아서 올라가면 무릎이 막 아파요. 또 거기 금방인가 또 걸어서 가야 돼요. 한 10분, 20분을. 비싼 게 아니네.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그 홍보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은 좀 힘드신 상태를 지나서 매출이 좀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홍보도 많이 됐고 이 3년 차가 들어서 4년 차가 들어섰는데 명절날에 2박 3일을 꼬박 팔면 한 5, 600만 원씩. 와. 3일 동안요? 예, 2박 3일. 명절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명절에 자진 못하죠. 아예 안 예, 3일 전부터는 꽃박을 제가 세야 돼요. 아저씨도 온 밤 배송을 해줘야 되고. 힘들겠다. 제가 어머님 얘기를 지금 쭉 들어보니까 장사 수완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떡 장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장사가 잘 됐죠? 아니에요. 북한에서 장사가 운이 되게 나빴어요. 하는 것마다 진짜 안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떡을 시장에 나가서 파는데 북한들이 이기는 가래떡이 있잖아요. 그건 기계를 뽑잖아요. 우린 그거 다 일일이 손으로 밀어야 돼요. 절편. 그 송편도 이렇게 해서 가서 팔면 운이 좋으면 그날에 그 3kg 떡을 해가서 다 팔면 동생하고 내가 국수 한 그릇씩 싸 먹을 돈이 남고 그 운이 나빠서 그 떡을 못 파면 저녁에 그걸 다시 가져와서 집에서 끼니를 이어야 됐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뭐 장사도 배낭 메고 성진 쪽에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싸가지고 항해도 쪽에 가요. 농촌 쪽에 가서 그거 가지고 식량하고 바꿔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kg 쌀을 50kg 배낭에 밀고 10리, 20리씩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항해도 역전에 왔는데 지금 자비 청진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낭을 잊어먹을까 이렇게 턱 메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깜빡 돌았는데 도둑 맞췄어요. 어떡해. 역전에 왔는데 지금 자비 청진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낭을 잊어먹을까 이렇게 턱 메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깜빡 돌았는데 도둑 맞췄어요. 어떡해. 요 면도칼로 배낭끈을 딱 꺼내가지고 간 거예요. 그놈의 면도칼 진짜 이거. 세상에 나쁜 도둑놈. 그럼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를 하셨잖아요. 네. 살기 힘들어서 이제 한국까지 오신 건가요?
어머님은 어렸을 때 제가 한 7살 때부터 병으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있었고요. 아버님은 연세가 있어서 치매로 3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제밖에 없었죠. 몇 살 때예요, 그게? 그게 제가 24살 때. 야, 네. 아기 때네. 살림은 몇 살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살림은 제가 위에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은 제가 13살 때 벌써 언니들은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 13살 때부터 밥을 하고 빨래를 씻고 장을 봐야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에 탈북했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당산 밑에는 다 잊어먹고 제일 걸린 게 동생이었어요. 엄마가 걔가 태어나서 1살 때 아직 젖을 먹을 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니까 젖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장애를 알았어요. 애가 그때 아파서. 근데 가를 두고 오자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살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 집에 있는 옷을 장마당에서 팔고 그 옷 판 돈을 쌀을 싸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을 식량을 싸주고 언니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죠. 그래서 갈라진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동생분과 그 연락이 소식 아예 끊긴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났고 제가 중국에서 6년 살다가 북송됐어요. 북송돼서 원성 보위부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네가 어디서 살았니? 어디 있었니? 뭐 했냐? 이거 신원조회해야 거기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원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잡혀나갔는데 근데 보니까 2004년도에 김정일이가 행방불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몽땅 없애버려. 주민등록을 말소해버려서 죽은 것으로. 국민인데.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 거기서 나가야 되니까 울면서 내 동생이 이름이 누구고 어디다 냈고 이민반장 이름 됐고 다 되니까 다시 들어가서 조회하니까 이런 애가 있었다 하더래요. 그래서 신원조회가 돼서 나오니까 그때 알았죠. 동생이 죽은 걸. 어떡해. 그 동생도 제가 중국에 탈북하고 한 달 있다 안 오니까 아마 무산 쪽으로 저를 찾아서 왔더라고요. 왔다가 거기에 또 역전에 인신매매꾼이 내 동생을 홀려서 또 언니가 중국에 있으니까 자기가 찾아주겠다. 그리고 가서 팔아먹은 거예요, 얘를. 연변 쪽에다 팔았으니까 얘가 또 다시 잡혀서 북송돼서 나온 거예요. 보위부에서 영양실종이 걸렸어요. 거기 구조장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영양실종이 오니까 그런 구호소 같은 데였는데 거기서 아마 아사를 했죠. 가니까 굶어 죽고 찾으러 가서 내 동생을 어디다 묻었는가 하니까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저 거적지게다 싸서 그저 어디다 무슨 몰라서 시신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버려졌을 것 같다. 아유 너무 속상하네요 이게. 제가 못 해줬던 생각밖에 안 나요. 항상 그래 조금 부족한 날에도 공장 일도 열심히 하고 표창도 받던 애였어요. 근데 좀 먹는데 탐나는 애였는데 제가 그걸 충족 못 시켜준 게 제일 가슴 아프고요. 제가 헤어질 때 그 쌀을 줬는데 배낭을 메고 가는데 그 뒷모습이 참 추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달려가서 붙잡아서 내가 하룻밤 더 잘까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왔거든요. 근데 그때 싫다고 떼를 써야 되겠는데 떼를 안 쓰더라고요. 제가 촉박한 거 아니까 언니가 짐을 다 잊어먹고. 그렇지.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그때 같이 하루라도 못 왔던 걸 그리고 하루라도 같이 품에 꼭 안고 자고 싶었는데 너무 후회되시죠. 제가 계속 장사다니까 동생을 같이 못 잤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